손 씻고 환자 만지세요. 가난한 사람들 손엔 세균이 득실거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모욕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찾아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죠. 좁은 원룸 창문 너머로 겨우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으며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55세 김민희 요양보호사. 그게 제 전부였어요. 오늘도 힘내자. 누군가는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 낡은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즐비한 고급 주택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손에 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박천수 회장댁. 95세 남성 치매 환자. 24시간 케어 필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렸고 3층짜리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 여기서 일하게 되는구나. 요양보호사시죠?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파견 나온 김민희입니다. 저는 박천수 회장님의 큰며느리 서영이에요. 앞으로 제 말만 들으면 돼요. 서영이는 가방에서 소독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 씻고 환자 만지세요. 가난한 사람들 손엔 세균이 득실거리니까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7년간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소독제를 받아 손에 뿌렸습니다. 참아, 민희야. 이 일이 내 전부잖아. 환자분은 2층에 계세요. 회장님은 치매가 심하세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종일 멍하니 계시죠. 그냥 기계적으로 케어만 하면 돼요. 2층 복도 벽면엔 수십 년 전 흑백 사진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최근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서영이가 문을 열자 킹사이즈 침대에 작은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박천수 회장, 95세, 앙상하게 마른 몸, 백발, 그리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흐릿한 눈동자. 또 한 분의 외로운 어르신이구나. 이 집엔 CCTV가 곳곳에 있어요. 귀금속이나 시계 같은 거 건드리지 마세요. 다 찍힙니다. 도둑 취급하는 건가? 그리고 식사는 부엌 구석에서 하세요. 우리 가족이랑 같은 테이블은 안 돼요. 서영이가 나간 뒤 저는 박 회장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회장님,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오늘부터 돌봐드릴게요. 박 회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이불을 정리하고 방 안 공기를 환기시켰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제 목 쪽으로 움직였어요. 정확히는 제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시선을 거두셨죠. 착각이겠지.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 몸 닦아드리기.
이상하게 오늘은 유독 힘들게 느껴졌어요. 서영이가 CCTV 화면을 보며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7시 저는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식당 쪽에선 서영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요리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저 일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 10시 박 회장님을 재우고 저는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한쪽 날개가 부러진 천사 문양.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미니야,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누구였을까? 왜 버려졌을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목걸이를 옷 속에 넣고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모욕을 참고 묵묵히 일하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영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 한 조각. 어제 저녁에 만들어 둔 거였죠. 포크를 입에 넣는 순간 서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역겨워. 저런 음식 냄새가 우리 집안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먹었습니다. 익숙한 모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이가 제 도시락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만 드세요. 냄새 나니까 밖에 나가서 드시든지. 하지만 아직 식사 시간이. 시끄러워요. 누가 이 집 주인인데 감히 대꾸해. 서영이는 제 도시락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아. 울면 안 돼.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음식 냄새 나는 거 가져오지 마세요. 빵이나 삶은 계란 정도만 먹어요. 알겠어요? 네. 서영이가 나간 뒤 저는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김치볶음밥이 흘러내린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저녁 저는 배를 굶은 채로 박 회장님 저녁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게 돌아올 음식은 없었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회장님 입에 넣어드리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초점 없던 눈동자가 또렷해져 있었어요. 마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말이죠. 당신, 배고프시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명확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고요? 게다가 제 상태를 알아보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손이 떨리고 있소. 회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저녁을 안 먹어요. 그때 회장님의 시선이 제 목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유니폼 사이로 살짝 보이는 은목걸이를 보고 계셨어요.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에요. 왜 그러세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목걸이를 번갈아 보시며 입술을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급히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미니야, 우리 미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영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영이는 저를 밀쳐내고 박 회장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식사를 도와드리고. 닥쳐요. 회장님이 우시잖아. 당신이 뭘 한 거야? 서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셨거든요. 아까까지 또렷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마치 연기하시는 것처럼. 응? 누구지? 여기가 어디야? 회장님은 서영이를 올려다보며 헷갈려하는 척하셨어요. 서영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정신이 또렷하셨는데, 제 이름까지 부르셨는데, 연기였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치매 증상인 건가? 서영이가 차갑게 저를 쳐다봤어요. 나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지만 아직 저녁 식사도. 나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을 때 박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다시 한번 또렷해졌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심 하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님은 왜 치매인 척 연기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복도 끝 CCTV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 회장님은 계속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영이가 없을 때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2시 서영이가 외출했습니다. 3시간 후에 돌아올 거예요. 뭐 이상한 짓 하면
알죠?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그녀는 집을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호박죽을 준비했어요.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회장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움켜쥐셨습니다. 힘이 강했어요. 놀라서 쳐다보니 회장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 50년 전 서울 해방촌 애망고아원 출신 아니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애망고아원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목걸이 1975년 5월에 입소했소? 5살 때? 네, 맞아요. 하지만 대체 어떻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니야, 정말 너였구나. 50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사진이 있어. 꺼내보아라. 저는 멍한 상태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사진 속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고 목에는 제 것과 똑같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었어요. 1975년 5월 12일 우리 손녀 미니 5세 생일. 손이 떨렸습니다. 1975년 5월 저는 그달에 고아원에 입소했어요. 제 생일도 5월 12일 고아원 원장님이 목걸이에 새겨진 날짜를 보고 정해주셨던 거였죠.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폭력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영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도둑년아. 서영이가 방으로 돌진해 제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서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 사진을 훔치려고? 아니에요. 회장님이. 거짓말하지 마. 서영이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의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녀가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뒤돌아봤을 때 박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하지만 서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선 저와 서영이 둘뿐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넌 대체 뭐야? 유산 노리는 거지? 회장님 손녀 흉내 내려고? 서영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 무슨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 50년 전에 사라진 박민희처럼 행세하려는 거잖아. 서영이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감히 30년간 내가 지켜온 이 자리에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나라.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서영이는 깜짝 놀라 저를 놓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침을 했어요. 회장님, 닥쳐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 짓 다 봤다. 회장님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거라. 미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목이 아팠고 뺨이 부어올랐지만 더 큰 혼란이 저를 짓눌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평생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에게 목이 조여졌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박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50년을 찾아 헤맸는데 우리 손녀. 저는 은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한쪽 날개가 부러진 천사 문양이 반짝였어요. 50년 동안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 그런데 이것이 저를 누군가의 손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제게도 가족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거실에 서영이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서영이는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왔네요. 서영이의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분들은 우리 가족 변호사분들이에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긴급 계약 해지 통보서. 뭐예요,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해요. 서영이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계약 위반 사항 환자 사생활 침해, 개인 물품 무단 열람, 환자 가족에 대한 폭언 및 협박?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런 짓 한 적 없어요. 증거 다 있어요. CCTV 영상, 녹취록. 당신이 회장님 서랍을 몰래 뒤지고 가족 사진을 훔치려 했던 것 모두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제가 서랍을 여는 장면이 보였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잘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먼저 서랍을 가리키셨던 부분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보라고 하셔서. 회장님은 치매 환자예요. 그분 말을 어떻게 믿어요? 서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2층을 올려다봤어요. 박 회장님이 계신 방.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서영이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시끄러워요. 회장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수면제 드렸거든요. 수면제.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영이는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박 회장님을 잠재우고 저를 제거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것도 봐요. 서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폭행 고소장. 당신이 저를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신고했어요. 목격자도 있고요. 옆에 서 있던 가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당신이 절 때리고 목을 조른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CCTV엔 당신이 저를 먼저 공격한 것만 찍혀 있는데요. 서영이가 태블릿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제가 서영이를 밀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조작이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조작? 당신이 증명해봐요.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 말 누가 믿겠어요? 서영이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 일자리가 없으면 싫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은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서영이는 집사에게 손짓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나타나 제 양팔을 붙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조용히 나가요. 안 그러면 정말로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끌려가며 계속 2층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는 유일한 분. 하지만 그분은 수면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계셨고, 저는 그렇게 저택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쾅! 철문이 제 뒤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엔 해고통 보서가 쥐어져 있었고, 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년간 지켜온 일자리, 간신히 버티던 생계, 그리고 50년 만에 찾을 뻔했던 가족.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센터장님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니 씨, 방금 박 회장 댁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위반으로 해고됐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에요? 센터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센터장님. 오해예요. 제가 정말 미니 씨 7년간 믿고 일 맡겼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환자 물건 훔치려 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 영상까지 있다는데 뭘 더 말해요. 미니 씨 미안하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더 이상 일 못 맡겨요. 센터장님,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손에 쥐어진 은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욱 흐릿해진 천사 문양. 50년간 제가 믿었던 유일한 희망.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쇠붙일 뿐이었어요. 1975년.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정말 누군가의 손녀였을까? 아니면 그것도 꿈이었을까?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55세 요양보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7년간 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손에 쥐어진 은목걸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빗물을 닦아내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쪽 날개가 부러진 천사 문양. 그리고 그 뒷면에 처음 보는 글씨였습니다. 50년 동안 제 목에 걸려 있었지만 한 번도 뒷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흐릿하게 새겨진 작은 글자들. 박민희 1970.5, 12.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박민희, 제 이름, 1970년 5월 12일, 제 생일. 고아원 원장님이 목걸이를 보고 정해주신 날짜라고 했던 그 날짜가 사실은 목걸이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서울 해방촌 애망고아원 1975년.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어요. 고아원은 1990년에 폐쇄됐고 대부분의 기록은 화재로 소실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재,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검색했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자들의 모임 사이트. 저는 급히 가입하고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1975년 5월 입소 기록 찾습니다. 박민희. 글을 올리고 새로 고침을 반복했어요. 답변이 올라올까 기대하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편 박천수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영이는 응접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 여자가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전화기 너머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하면 됩니까? 병원 신세 정도만. 죽이면 안 돼요. 그냥 겁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경찰 신고 못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영이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민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려고? 어림없어. 50년 전에 죽었어야 하려니. 바로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서영이는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 회장 방 문이 열려 있었고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고 계셨어요. 회장님, 무슨 짓이세요? 서영이가 달려가 회장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셨어요. 민희는 어디 있어?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회장님을 속이려던 거라고요. 거짓말. 내가 50년을 찾아 헤맨 아이야. 내 손녀라고.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영이는 당황했어요. 수면제를 먹였는데 어떻게 깨어난 걸까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약 좀 더 드시고. 약? 또 나를 잠재우려고? 안 돼. 민희를 찾아야 해. 회장님은 침대 옆 전화기를 집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영이가 재빨리 전화선을 뽑아버렸어요. 회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비켜. 민희에게 연락해야 해. 회장님은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요양센터에서 받았던 제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돼요. 서영이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회장님은 뒤로 물러서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보통은 받지 않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니야? 박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고 급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내일 오전 10시 꼭 와다오. 하지만 저는 해고당했어요. 제발 50년을 기다렸어. 너를 다시 못 보고 죽을 수는 없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전화 끊으세요.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년을 기다렸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가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음목거리를 꽉 쥐었습니다. 50년간 잃어버렸던 제 이름, 제 가족. 그 진실이 내일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저는 박천수 회장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서영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쫓겨나면. 하지만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50년을 기다렸단다라는 말씀이 저를 용기 내게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서영이가 아니었어요. 낯선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희 씨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의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으시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자세는 곧았습니다.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미니야 와주었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서영애 씨는요? 오늘 아침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했어. 거짓말로 급한 용물을 만들었지.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먼저 너를 속인 걸 사과한다. 속였다니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3년 전부터 연기였지. 충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하셨다고요? 대체 왜? 회장님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가족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재산 때문에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그래서 치매 환자가 된 척했지. 그리고 알게 되셨나요? 그들은 내 재산만 노렸어. 서영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서류를 훔쳐보고 변호사와 유산 분배 계획을 짰지.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왔구나.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주 전 내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봤지. 50년을 찾아 헤맨 그 목걸이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회장님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똑같은 은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날개가 부러진 천사 문양. 두 개의 목걸이를 맞추자 완벽한 천사 문양이 완성됐습니다. 하나의 목걸이였어. 1975년 내 사업이 부도가 났었어. 모든 걸 잃었지. 집도 재산도 명예도. 혼란 속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단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성준이가 5살 난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빚쟁이들을 피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와중에 그만 너를 잃어버렸어. 혼란 속에서 손을 놓쳐버렸지. 내 아비는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하지만 너는 없었지. 결국 절망 속에서 네 애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너를 잃었고 아들마저 잃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년간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찾았어.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지. 1975년 5월에 입소한 5살 여자아이. 박민이라는 이름. 천사 목걸이를 가진 아이. 회장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오래된 고아원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화재로 기록이 소실됐고 원장도 돌아가셨더구나. 단서가 끊겼지. 그렇게 50년이 흘러버렸어. 그런데 제가 그날 내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그 목걸이를 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소. 혹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회장님은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키셨어요. 이분은 유전자 검사 전문가야. 내가 첫날 물컵을 사용했을 때 그걸 보관해뒀지. 그리고 DNA 검사를 의뢰했지.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9%. 결론 생물학적 조손 관계 확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는 내 손녀다. 박민희. 50년 만에 돌아온 우리 민희. 회장님이 일어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50년이나 너를 못 찾고 너무 늦었구나.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게 정말 가족이 있었어요. 55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속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누군가의 손녀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폭력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CCTV 영상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영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이는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래. 민희는 내 손녀야. 박 회장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서영이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손을 짚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회장님을 속인 거예요. 조작? 회장님이 서류 몇 장을 더 꺼내셨습니다. 세 개의 다른 검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한 결과야. 모두 동일하게 99.9% 일치라고 나왔어. 서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한 거야? 어떻게 DNA까지 조작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저 거짓말. 50년 전에 박민희는 죽었어. 내가 확인했다고.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박 회장님이 천천히 서영이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확인했다고? 서영이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은 냉정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50년 전 일을 알고 있지? 너는 30년 전에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서영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너도 조사했다. 30년 전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 뭘 했는지 말이다. 서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는 남의 집안의 재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했지. 그곳에서 내 가족 정보를 몽땅 빼돌렸더구나. 실종된 손녀 박민희, 죽은 아들 박성준, 그리고 50년간 손녀를 찾는 재벌 할아버지. 아니에요. 너는 계산했지. 박민희만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유일한 후계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30년간 내가 민희를 찾을 수 없도록 방해했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고아원 기록 화재. 그것도 내 짓이었지? 돈을 주고 방화범을 고용했어. 증거 다 있다. 서영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주 전 민희가 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회장님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CCTV 원본 영상이었어요. 서영이가 제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제 뺨을 때리는 장면,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 그리고 제 목을 조르는 장면까지. 폭행, 협박, 살인 미수. 회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게다가 너는 어젯밤 깡패를 고용해서 민희를 해치려 했다. 그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태블릿에서 서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 회장님이 비웃으셨습니다. 30년간 내 재산을 횡령했어. 회사 자금 200억. 증거 서류 여기 다 있어. 회장님은 두꺼운 파일을 던지셨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내 아들 명의로 만든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명품 구매 내역. 모두 회사 돈이었잖아. 서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회장님께 다가왔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회장님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애 씨, 폭행 및 살인 미수, 횡령,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서영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탐욕 때문이다. 30년간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거야. 서영이는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이 집 지켰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이 집을 지배했던 서영이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니. 민희야.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50년 만에 드디어 끝이 났구나.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닌 건가요? 그렇단다, 민희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가족이 있어. 저는 5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천수 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민희 씨를 박천수 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하자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55년을 요양보호사로 살았는데 이제는 재벌 손녀가 되었다니.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 집무실로 갔습니다. 95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민희야, 회의는 잘 마쳤니? 네, 할아버지. 그런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할아버지, 서영희 씨는 어떻게 됐나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최종 판결이 났다더구나. 징역 5년. 폭행, 살인 미수, 횡령, 증거인멸.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영이의 아들도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민희야,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네, 왜요? 서영이가 면회를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면회라니. 가보고 싶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오후 3시 서울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서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명품 드레스를 입고 오만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영희 씨. 서영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나는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서영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간 거짓말을 했어요. 제 존재를 지우려 했고, 할아버지를 속였고, 저를 해치려 했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해.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너를 진심으로 환영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여기서 반성하세요. 그리고 나오면 정직하게 사세요. 서영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니야, 미안해. 수고하세요, 서영애 씨. 남은 시간 동안 잘 반성하세요. 면회실을 나오며 저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니야, 오늘부터 경영 수업 들어야지? 할아버지,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갱신했어요. 응?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료 봉사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5년간 혼자 살면서 제가 배운 건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소중한 가치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미니야. 내가 50년간 찾아 헤맨 손녀구나. 매주 수요일은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엔 할아버지 일 배울게요. 좋아. 그렇게 하자꾸나.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창가에 서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이어진 천사의 날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반쪽과 제 반쪽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50년이란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힘들게 살았던 그 세월도 혼자였던 외로움도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배운 성실함과 배려심,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들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걸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목걸이의 천사 날개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부러졌던 두 날개가 하나로 이어져 이제는 완전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눈물겨운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